역사 소식은 대역주행에서 안녕하세요. 대역주행의 북한산입니다. 먼저 간추린 역사 뉴스 코너입니다. 지난 2주간 어떤 역사 뉴스가 있었는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문화예술 자연 역사가 담긴 랜드마크로 변모시겠다는 청와대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가운데에는 구 본관의 모형을 복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청와대 구 본관을 복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본관과 관저, 본관터는 역대 대통령의 삶은 물론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권력의 순간을 실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라고 복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구 본관이 본래 1939년 총독 관저로서 지어진 만큼 복원 계획에 대한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경궁과 종묘가 90년 만에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일제가 도로 공사를 하면서 강제로 갈라놓은 구간인데요. 서울시는 2010년부터 12년간에 걸친 공사를 통해 연결 통로와 담장을 다시 복구하였습니다. 이번 21일부터 시민에게 공개되어 궁궐과 종묘를 걸어가는 궁궐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로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궁궐 트레킹 어떠신가요? 태국 국립박물관이 대한민국 국보 8만 대장경을 중국 것이라고 소개한 사실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태국 방콕에 위치한 태국 국립박물관에서는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경남 합천 해인사의 장경판전 사진을 소개하면서 8만 대장경을 중국의 거르로 소개하였습니다. 7월 22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외교부와 협의한 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20일 올바른 설명 자료를 보냈다고 하고 태국 국립박물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한국전쟁 때 숨진 군인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벽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허강한 벽에는 한국전쟁 때 숨진 미군 36,595명과 미군의 배속돼 함께 싸우다 희생된 한국 카투사 7,174명 등 43,769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미국에서 외국 군인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역주의이다. 네, 역사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를 깊이 있게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국가로 공인되어 있었던 애국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개도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개도님 준비된 대로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국가와 국가 상징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개도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음악 표절에 관한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다소간 생기고 있는 점에서 사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표절 관련된 시비가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있는 애국가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래서 관련된 논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애국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무성하기 때문에 제가 뭘 더 이렇게 보태고 이럴 건 딱히 없었고요. 너무나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볼 수 있는 논제를 좀 생각해보는 그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애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핑곗거리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제헌절이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뭐 국기라든지 국가라든지 국가의 어떤 기치, 그러니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일단 국가라는 것이 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국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이야기를 할 거는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애국가는 1935년에 작곡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요. 이 안익태가 미국 생활 중에 작곡을 한 걸로 나옵니다. 미국에서 작곡을 한 다음에 이제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당시 안익태는 뭐 필라델피아 음악 대학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미국의 여러 음악 학교들을 이제 다니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애국가를 작곡을 했는데, 이 한인교회에서 곡을 발표를 했더니 미주 한인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드랭 사인이라는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서 그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죠. 그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이 노래에 애국가를 붙여서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작곡가가 작곡한 애국가를 우리가 드디어 부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얻고 임시정부, 그러니까 상해에 있다가 그때 전쟁에 휘말려서 중경까지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던 임시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점차 애국가의 곡조로 이 안익태 작곡한 안익태 곡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 애국가에 사용된 곡조는 뭐 이후에 이 교향적 환상곡이라는 한 음악의 장르가 있는데, 이 안익태의 교향적 환상곡 제1번인 한국이라는 교향곡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코리아 판타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걸 이제 또 다르게 부를 때는 한국 환상곡이라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 한국 환상곡의 합창 부분의 일부로 이 애국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애국가의 기본적인 상황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애국가의 법적 지위는 사실 아까 헌법 얘기를 했는데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고요. 대통령 훈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헌법, 법률, 그다음에 뭐 규칙, 조례, 아니다. 그 명령, 조례, 규칙 이 순서로 우리가 법의 체계를 이야기할 때 규칙에 해당하는 상당히 낮은 단계에 속하는 게 이제 훈령인데, 그중에서 이제 대통령 훈령 제 272호로 발표가 된 국민의례 규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 4조에 국민의례를 할 때는 이제 다음에 순서로 하는데 애국가 제창을 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애국가다라는 그 명시된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할 때 애국가는 관습적으로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애국가가 한국의 국가라는 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관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국가가 오랫동안 불리워져 오면서 뭐 많은 한국인들의 그런 가슴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로 작용을 해왔는데, 이제 한 2007년 정도부터 뭐 조금 더 전에도 있었지만 조금 더 크게 나오게 된 게 한 2007년, 그리고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나온 또 다른 책을 통해서 애국가 표절론이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 애국가 표절론도 상당히 논의가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쟁점은 자기 표절의 문제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애국가의 곡조는 그 안익태가 작곡한 한국 환상곡 전체 중에서 합창 부분에 나오는 한 파트인데, 애국가에 해당하는 그 합창 부분 다음에 나오는 곡조가 이제 또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노래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근데 그 곡조가 안익태의 또 다른 곡인 만주, 이건 이제 만주곡 환상곡 또는 만주곡 경축곡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 만주라는 곡에도 교향곡에도 사용되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주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는 1942년에 있었던 행사, 이건 베를린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그 행사에서 자기 스스로 작곡한 이 곡을 지휘했다라는 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만주국이 건국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베를린에서 열린 그 과정들은 그 삼국동맹이라고 하죠. 이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일본이라고 하는 추축국들 간의 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행사의 일종으로 활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단순히 자기 곡의 일부를 다른 곡에 갖다 썼다라는 문제보다도 35년 시점에 한국의 독립을 자기가 기원하면서 작곡했던 곡의 일부를 말하자면 일본의 제국주의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을 경축하기 위해서 재사용한 행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표절 문제를 넘어서 이 아닉테라는 사람의 어떤 뭐 친일 행적 뭐 또는 이제 이야기되곤 하는 친나치 행적과 관련해서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고요. 요것과는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진짜 표절이 있었느냐라는 내용도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링크를 보내드렸던 거를 우리가 영상에 넣을 수 있으면 좀 생각을 이제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라는 오 도브루자스키 크라이라는 이 불가리오 민요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었는데요. 한예종 전통예술원의 한국음악 작곡과 강사로 계시는 김정희 선생님의 논문을 보면은 이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와 애국가는 얼마나 비슷한가라고 하는 그 분석을 보면 전체 16마디 중에서 세 번째 줄인 그 무궁화 삼천리 하는 이 부분 4마디를 제외하면 선율 전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국가에 출연하고 있는 음이 총 57개인데 그 57개의 진행되는 맥락이나 음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조바꿈을 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그게 오 도브루자의 땅이여와 음이 33개가 일치하고 변주된 음까지 포함하면 총 41개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사도 58%에서 72% 정도의 유사성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김정희 선생님의 논문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들어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첫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음악 표절 논란 같은 것도 첫 시작하는 부분에서 비슷하면 굉장히 이거는 와, 베꼈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첫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 표절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한테도 판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유사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논문에서는, 제일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 논문이 가장 좀 자세하게 유사도를 측정한 그런 논문인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선율 비교를 한번 보면은 이 진행 흐름이 상당히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무궁화 삼천리 활용하서 이 부분을 빼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진행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애국가가 진짜 표절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같은 논문에서 이제 애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문제들을 이 몇 개 나오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것을 2가지 정도만 지적을 해보면, 애국가가 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인데도 이 한국 전통음악의 음악적인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전통음악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실 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노랫말과 선율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뭐 노랫말하고 선율이 꼭 어울려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라는 것은
어떤 함의를 굉장히 깊이 담고 있어야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선율하고 이 내용이 좀 일치해야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일단 앞에 부분을 보면 이 국가 같은 뭔가 나라의 기상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노래에서는 첫 박에 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해 하면서 이제 두 번째부터 강박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는 게 많고, 두 번째는 백두산이 이제 상승하는 이미지인데 하강하는 음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선율이 어울리지 않게 된 이유가 불가리아 민요를 참고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래 있었던 가사와 선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불일치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살짝 틀어서 애국가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위와 관습적 지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익태가 미국에서 작곡해서 미국 한인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애국가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미국 대한인국민회에서 이 안익태가 작곡한 새로운 곡조 사용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 우리가 이거를 애국가의 곡조로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임시정부 측에서 이 곡조의 사용을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69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고 이제 상해에서 중경으로 임시정부가 이전하던 기간이 약 8년 정도였는데 이게 한 32년 정도부터 2년 정도까지는 그 의정원 회의록에 보면 창애국가라는 부분이 항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애국가를 부른다라는 그 식순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 이전하는 기간 중에는 워낙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사라졌다가 1941년에 의정원 회의 개원식,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을 하는 거죠. 국회 개원식 행사 일정에 창애국가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안익태 곡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때 원래 올드랭사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안익태 곡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약간 방증이 될 수 있는 게 이 의정원 회의에 대한 회고를 보면 곡조가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곡이 안 맞아서 3부 합창이 돼버렸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랫동안 올드랭사인 곡조의 애국가를 불러왔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3부 합창 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부터 새로 들어온 애국가, 안익태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일치가 생긴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한 1940년대 정도부터는 임시정부에서 안익태 작곡의 애국가 곡조를 사용했을 거라는 이제 근거들을 몇 개 들 수가 있는데요. 장준하 선생이 이제 원래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거길 탈출해서 이제 한국광복군 훈련반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이제 1944년인데요. 이때 장준하의 회고를 보면 이곳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내가 알던 그 애국가, 올드랭사인 애국가하고 좀 다르다.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민요곡이라고 잘못 쓰고 있는데 사실 스코틀랜드죠. 그래서 지금의 안익태 씨 작곡의 곡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준하 선생의 회고인데 1944년에 이미 이 애국가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 광복군에서. 근데 이 육군 군관학교 한국 광복군 훈련반이 위치하고 있었던 게 어디냐면 안휘성이거든요. 44년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는 중경에 있었고 안휘성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 훈련반에서까지도 안익태 곡을 애국가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당시 관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대부분 아닉테곡의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경 임시정부에서 1945년에 발행했던 한국 애국가 악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애국가 악보를 보면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안익태 곡의 애국가를 사실상의 국가로 확정한 시점이 이때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애국가 악보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여러분도 아마 옛날에 초중고 다니실 때 문방구에서 이렇게 그런 악보 같은 거 파는 거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김구 선생의 얼굴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요 글씨도 지금 김구 선생이 직접 쓴 글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석이었던 김구의 사진과 그리고 글씨가 들어가 있는 이 한국 애국가 악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애국가 악보가 임시정부에 의해서 발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발행된 것 자체가 이 임시정부 때부터 이미 애국가를 국가로서 상정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논의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한반도로 들어와서는 1949년에 이 국가와 국기를 제정해야 된다라는 건의안이 상정이 됐는데 통일 이후에 남북 전 민족의 의사를 모아서 국가를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어서 결국 이때는 철회가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애국가가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관행적으로 국가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교체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애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안익태의 친일 또는 친나치 행적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논의들에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애국가를 교체해야 된다 또는 애국가를 교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인데 일단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안익태가 가지고 있는 친일 행적이나 표절 논란은 국가를 대표하는 노래로서의 품격을 훼손시킨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완전 무결한 악곡이 존재하기 어렵고 만약에 지금 새로 작곡을 한다고 해도 그걸 누가 작곡할 거냐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기존에 있는 곡을 국가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악곡은 과연 완전 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익태의 행적이 애국가가 지니고 있는 독립운동사에서의 역사성보다 과연 우선하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표절 논란 때문에 이제 얘기를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정리를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좀 흥미로운 사례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역죄인이다. 네, 궤도님, 말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애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니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궤도님이 던져주신 논제가 있죠. 애국가 교체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뭐 딱 여기서 뭐 답을 내자 이런 맥락보다는 각자가 갖고 있는 애국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오늘 궤도님이 정리해준 내용들 이런 걸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애국가는 과연 교체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발의는 순서 상관없이 먼저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이 자유롭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먼저 질문할 게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베를린에서 연주한 그 만주 환상곡, 만주 축전곡, 뭐 하여튼 그거보다 이전에 애국가가 만들어진 거는 맞단 얘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만주국 환상곡은 사실 이렇게 그 영상만 남아있지 악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심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한국 환상곡을 만주국 환상곡으로 갖다 썼을 수도 있다. 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만주국 환상곡의 지휘 장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한국 환상곡하고 겹치는 부분이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오피셜리는 만주국 환상곡은 한국 환상곡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곡인데 이걸 한국 환상곡에 있던 부분을 만주국 환상곡에다가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음, 거죠. 그게 만약 밝혀질 수 있는 자료가 뭔가 발굴이 되면 논란이 더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 그 안익태가 많이 그 지휘를 했던 곡이 크게 이 만주국 환상곡이라는 곡하고 에텐라쿠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곡들을 이제 딱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엄청 많이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지휘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한국에 딱 들어올 때부터는 그 곡들을 연주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등장하는 게 한국 환상곡하고 뭐더라? 강천? 성악, 맞아요. 강천성악, 강천성악인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의심하는 게, 에텐라쿠를 강천성악으로 그대로 갖다 쓴 게 아니냐, 만주국 환상곡을 그대로 한국 환상곡을 갖다 쓴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노래를, 두 개의 교향곡을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제목만 바꿔 달아서 한국에서 사용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은 근데 사실 추정의 영역이라서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 안익태 유가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애국가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공식적인 건 없나요? 어떤 걸 뭐 영감을 얻다거나 뭐 어디 뭐 참조를 했다 뭐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할 것 같은데. 일단 유족들 같은 경우엔 유족들보다도 더 이제 강하게 의견 표출을 하시는 분들은 안익태 기념재단의 연구자분들이 많이 네. 의견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상 이런 만주국 환상곡이나 아니면은 뭐 에텐라쿠와 강천성악의 뭐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짜여진 아, 각본처럼 음, 그렇게 친일로 몰아가려는 게 아,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논박을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을 참고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별로 안 나와 있고, 이제 네.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보고서 자기가 그거를 응원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음, 이제 강천성악 같은 경우에는 뭐 세종대왕 때의 아학을 이렇게 참고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념사업회에서는 그 친일 낙인하고 이 예술적인 영역은 좀 구분해서 살펴봐달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아마 친일 행적 자체에 대해서도 크게 네. 인정하고 싶지 아, 그래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었던 순기정에 관련된 그런 반론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그렇게 따지면은 올림픽에서 일장기 가슴에 달고 뛴 네. 송기정하고 뭐가 안익태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냐. 네.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또 네.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교류를 하고 그때 당시 세계 음악계의 가장 센터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일본 음,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 뭐 그런 일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것을 과연 진정한 친일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저는 그거 관련해서 좀 궁금했던 게 그 안익태 뭐 선생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안익태 그분이
친일 논란이 있었고 만주국에서 행사에 동원됐고 이런 행적들이 당시에도 생존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임시정부와 아까 그 보여줬던 자료 중에 김구 선생이 애국가라고 해가지고 안익태 작사라고 위에 써 있더라고요, 직접. 그거를 인정을 했다는 거는 그 친일 행적이 분명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친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관습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의례 부르다 보니 뭐 이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지 어떤 맥락인지 그게 좀 약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친일 논란이 있었던 안익태의 어떤 그 곡을 가져다 썼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마도 김구 등 임시정부 사람들은 안익태가 유럽에서 뭘 하고 돌아다녔는지 잘 네. 몰랐지 않았을까라고 아.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근데 질문을 바꿔보면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안익태의 그런 행동들이 그다지 네, 반국가적인 뭐 그럴 수도 있을 행동으로 것 안 같아요. 비춰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왜냐면 당시에 그 미국이나 미주나 유럽에도 분명히 한인인 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또 정보 교환도 있었고 충분히 그 그 특히 아닉테 같은 경우는 되게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당시에 각광을 받았죠. 한인으로서는 되게 특이하게. 그렇다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화제의 인물이었을 건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이게 공개적인 거지 뭐 감춰져서 몰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도 아닉테의 어떤 행적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싶은 발언이 있습니다. 편집 안 됩니다. 뭐냐면 백범 김구 같은 경우 나중에 백범일기 편집 윤택 같은 거 할 때 그걸 누구한테 맡겼냐? 이광수한테 맡겼거든요. 아하. 그런 것도 네. 있고 경규장도 이게 친일, 원래 그렇죠. 친일 부호. 친일파 그 맞습니다. 최창학의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빌려준 그게. 거죠. 그거를. 네, 머무는 그걸 공간을. 기증했어요. 백범한테 그렇죠. 그래갖고 그걸 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걸 받아줬다는 예, 거죠. 또 청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봤을 때도 네. 임시정부 측에서 과연 안익태 그런 친의 행적을 과연 모르고 이걸 썼을까 싶기도 해요. 아, 저는. 이거 왜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공식 백범 다, 김구 선생님이 아, 근데 이미 다 신성 물가침이 공식적인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렇지. 네.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 한국이나 아니면 관내 임시정부에서는 안익태의 유럽에서의 행적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네. 그때 당시에 뭐 한국에서 이제 발행되고 있었던 신문이나 이런 곳에는 안익태가 유럽에서 한국 환상곡을 뭐 이렇게 연주했다, 또 지휘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연구자에 따라서는 오보였다라는 또는 이제 아, 잘못 쓴 거다라는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 한 2007년에 공개된 그 베를린에서의 지휘 장면을 보면 명확하게 만주국이라는 공명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한국의 언론에서의 40년대 한국 언론에서의 오보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음, 그 오보를 받아본 사람들은 저 유럽에서 저 멀리 이역만리에서 우리 안익태 선생이 이렇게 나라를 빛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오늘 개도님 이 발표를 듣고 좀 애국가가 임시정부에도 안익대 애국가가 임시정부나 광복군에서도 불려졌구나라는 사실을 솔직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이 화면에서 약간 애국가가 지닌 역사성이 좀 더 중요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어쨌든, 물론 아넥테의 친일 행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독립운동의 그 한 장소에서 불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임기정부의 법통을 일단은 받았잖아요. 점을 봤을 때는 또 애국가가 역사성을 지녔고 그런 것 때문에 더욱 이걸 좀 바꾸긴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 일제강점기 때 어쨌든 안익태 선생님은 유럽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독일. 그렇죠. 미국에 한 30 몇 년까지 있다가 맞아. 예, 예. 그 뒤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음. 이게 이제 교체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교체를 안 하면 문제 없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해진다면 그 교체를 해야 되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대안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밀고 있는 게 아리랑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아리랑이 뭐 나온규로 대표되는 아리랑이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약간 항일 의식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독립군이나 의병들도 그 아리랑을 군가처럼 부르긴 사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아리랑이 등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공감할 수 있는 곡조를 담고 있고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정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곡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리랑 애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애국가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곡으로 대체를 해야 될까라는 그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죠. 있는데 정치적인 게 논리가 있죠, 이게. 운동권 진보 쪽에서는 예, 민주운동 때. 님을 위한 예,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아, 애국가로 담아야 그럴 수 뭔가 있겠네요. 국가로 충분히 담아야 나올 수 있는 얘기네요.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분절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이 이게- 논란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를 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작곡을 한 안익태라는 사람에 대한 윤리 문제가 문제이고, 걸려 있는 거고, 두 표절 번째는 문제가 애국가라는 곡 네. 자체의 표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따져봤을 때, 안익태라는 사람이 실제로 친일 행위를 했고, 친나치 행보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말이 말하기가 많죠.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확정이 말하기 안 애매한 됐죠. 거예요. 그렇죠. 2019년에 책이 하나 있어요. 아닉트 그- 케이스. 아닉테의 극일 스토리. 어, 부제는 애국가로 일본을 덮다. 근데 2019년에 아하. 한창 이제 아닉테의 친일 나치 행위에 대한 반박과 국내 행적에 대한 반박을 쓴 책이 있어요. 건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통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영석 선생이라는 분이 뭐 이런 책을 썼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명사전에 아직 안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닉테가?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네, 친일 아예? 인명사전에 홍남파랑 안익태랑 홍남파랑 다 같이? 네네 올라가 있어요. 일단 친일이라고 그쪽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도 보고 있고. 있죠. 네. 친일 인명사전에 왜 올라왔지, 그러면은? 그 인명사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올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뭔가, 어떤 사유로 올라가 있는지가 그러니까 좀 어떤 의문이죠. 사유로 사전을 네,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올라가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친일 행적을 할 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만주 그 환상곡 그거를 연주했다 음. 말고 또 뭐가 있는 게 있을까요? 음, 뭐 너무 이거 친안익태 쪽 발언이긴 하지만 그 당시 네임드 음악가 중에서 유럽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은 다 무대에 서긴 하긴 했거든요. 이제 무대에 서가지고 나치 정권이 만든 또 나치 우리 히틀러가 그 음악 좋아하잖아요. 바그너 이런 사람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 좋아하죠. 음악에 진짜 신경 많이 쓰고 나치 정권 찬양하는 음악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 반드시 하나씩 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대에 섰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만약 사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면은 좀 모르겠네요. 그게 뭐 정확하게는 안 올라왔는데 예, 예.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지금 못 보니까 이유 중 하나가 맞아. 안익태가 일생에 역적으로 자부했던 작품인 관현악을 위한 항상과 이 천황을 참여하는 노래인데 음. 이거를 강탄선하고 교묘하게 제목을 바꿔서 에텐락 이- 구구나. 그게 어쨌든 그 일본에 대한 인명사전 적극적인 찬양 행위를 했다. 요거네.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 정보들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엔. 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꽤 많이 음. 있는 것도 뭐 사실이고 근데 이게 사실 참, 그 천황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친일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아까 그 이제 요 내용에 관해서 좀 일찌감치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그 어디 어디 계시더라?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가? 어쨌든 이경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2007년에 이걸 관련된 내용을 책을 내셨었거든요. 근데 그분 인터뷰를 봤는데 당시에 그 안익태가 만났었던 엄청 유명한 음악가 중에 슈트라우스라는 음악가 역시도 천황을 위한 노래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일본 천황을 위한 노래를 근데 그게 그 뭐였더라? 일본의 그 천황가가 시작된 지 2600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그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에서 각 전 세계에 있는 음악가들한테 다 그런 곡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만든 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유명한 음악가였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곡을 만들었다라는 자체만을 가지고 이게 친일 행각이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 이 사람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음악의 센터에 가서 살아남아야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안 근데 할 또 수가 그걸 있었는가라는 부분들. 반박할 수 있는 건 그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반박도 할 그렇죠. 수 있지 가능하죠. 않을까요? 예. 가능하죠. 그런데 그 친일 인명사전이 그 뭐 국가적이라던가 국가적인 뭐 강제력이나 뭐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근데 그렇진 아니요. 않죠. 문득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심리적인 부분들, 음, 사람들에게 보여준 심리적인 부분들. 음, 그리고 어렵네요. 얘기가 살짝 끊기니까 친나치 행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아까 수평님이 말씀하셨던 2019년에 그 책에 앞서서 나왔던 아닉트 케이스라는 책에서 그건 이제 정치학자이신 이혜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네. 그 책에서 친나치 행적이 아주 뚜렷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논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과장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혜영 선생님의 이 주장은. 왜냐하면 이혜영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에 있을 당시 아닉테가 함께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일본 공사관의 참사관이었나? 에이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이라라는 사람이 나치와 일본의 이 정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근데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다. 다시 봐야겠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안익테의 최측근 중에서 일본 외교관이 있었다. 약간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최측근이라기보단 아닉테가 에하라, 잠깐만, 이름. 예, 에하라 예, 예. 고이치인데, 에하라 고이치가 아닉테를 독일의 여러 음악가에게 꽂아주기도 했고, 같이 살았고, 사실상 에하라 고이치의 최측근인 아닉테였던 거죠. 근데 에하라 고이치가 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 외교관이 아니라 나치와 일본 정부를 잇는 정보를 다 꽉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혜영 선생의 주장은.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사료로 입증이 되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닉테가 친나치였는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닉테를 마치 나치의 스파이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닉테가 진짜 에하라의 스파이면 같이 살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사실상 아닉테가 독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만들어준 게 에하라 고이치였을 것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래서 차라리 친나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독일 안의 정보를 수집해서 에하라한테 갖다 주는 역할을 아닉테가 했을 수는 있다라는 점들은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친일 행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방증할 수 있는 내용들밖에 없어서 사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논란의 인물이네요. 이게 뭔가 그럴 것 같은데 또 증거를 대라하면 입증 증거는 확실치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게 두 가지가 이제 하나가 아닉테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네. 애국가라는 곡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닉테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딱 단정지어서 그렇죠. 이렇다라고 네. 말하기가 조금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확실하게는 어렵다. 있다. 네. 그 정황 증거, 정황 혐의는 증거는 굉장히 많아요. 짙지만, 예, 혐의는 많지만 그 정황 증거는 많은데 딱 맞다라고 결정적인 확실하게. 증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곡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애국가가 먼저 작곡이 됐고 그 다음에 만주환상곡이 애국가를 표절해서 만든 곡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애국가, 그러니까 뭐 순수성이라고 할게. 일단은 애국가의 순수성을 해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주환상곡을 먼저 만들고 이거를 편곡해가지고 애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애국가가 먼저고 이거를 편곡해서 만주환상곡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애국가가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서의 순수성 자체가 훼손되느냐라고 할 때 그거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근데 그런 책이나 아니면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마치 만주국 환상곡을 베껴서 한국 환상곡을 만든 것처럼 쓰거든요. 그 선호관계가 잘못됐네요. 이게 좀 이 여론을 호도하는 면이 분명히 그러네요.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한국 독립을 기원하면서 지은 곡인데 그거를 만주국 경축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혹시 사람들이 한국 환상곡이 만주국 환상보다 먼저 만들어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이랬을 경우에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시정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주국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기울였을 거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라 한다면 과연 거기서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애국가로 지칭을 했을까? 라는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임시정부의 정보력이 그만큼 됐을까라는 부분. 네. 또 하나는 그랬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을 음, 것이다라는 부분이겠죠. 아까 그쵸, 그, 그쵸. 네네.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그런 중에 면에서 하나인데. 봤을 때 임시정부 요인이라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친일 이야기가 나오면 칼에 무배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보도 충분히 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제 일본군에서 장군까지 한 김석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장군하고 뭐 학교 교장도 했는데 그 양반이 자서전에 그 얘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해방에서 이제 김구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김구가 자기 이름 듣자마자 먼저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김석원 음, 장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다 의아해했다. 내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무서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널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보력도 상당히 있었고 그 친일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우리 지금 친일파 기준이 좀 이제 와서 좀 몇 가지 뭐 정해져 있죠. 뭐 일본 군대에서 뭐 어디 정도 몇 급 이상 뭐 공무원도 몇 급 이상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를 또 모호했던 것 같고 국가 재건에 필요하면은 뭐 그런 과거쯤이야 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도 음. 된다라는 뭐 인식도 좀 있었던 것 음. 같더라고요. 뭐 아주 극렬하게 일을 가는 사람은 뭐 일을 갈았겠지만 음.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사실 하고. 네. 안익태를 비판하는 사람들, 안익태 행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중에는 안익태에 대한 그런 안익태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이승만이 안익태를 불러와서 이렇게 엄청 큰 음악회도 열게 해주고 이승만 8순잔치 때인가 80세 생일 때 안익태가 환국환상곡을 와. 지휘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훈장 포장을 하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익태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하트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임시정부에서 이 안익태 곡의 애국가를 썼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승만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안익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40년대에도 이미 임시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그렇겠죠. 네. 개연성이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익태 곡을 애국가로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점 이거는 좀 확실히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표절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그 불가리아 민요하고 일치성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괜찮을까요? 이 이거는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문제로서 다른 나라 민요를 좀 참조해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참조해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요거의 문제는 첫 번째는 외국 민요에서 선율을 따왔다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인데 독창성이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작품으로서의 그렇죠. 작품성이 떨어진다. 창작성, 독창성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 문제인 건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올드랭 마냥 맞아요. 그것도 만약에 그게 예, 우리나라 외국가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면 이거 똑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 근데 그거는 좀 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그런데 앞에 이게 그 국가의 어차피 고유한 안 민요 했다. 이거를 민요를 가져왔다라는 점에선 자유로울 수 없지만 네. 어쨌든 올드랭 사인을 우리의 애국가 곡조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언제나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올드랭 사인을 애국가 곡조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뭔가 곡 자체의 독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거는 이 도브로자스키 크라이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안익태는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요. 사실 모든 표절 문제는 내가 이거를 숨겨서. 참고했어, 그치. 안 했어, 이거를 밝히는 거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아마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곡을 표절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아마도 동유럽 민요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논문에 와서 이제 좀 더 수치적인 아, 명시적인 표절 유사도를 측정을 한 건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건 전문가 영역이라 제가 선뜻 음, 판단을 내리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전문가 저번에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봤을 때 맞다고 확실히 하니까. 한마디는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뭐 과학적인 어떤 뭔가 그거를 검사를 했었을 거니까 네, 저 선율 흐름이. 흐름을 한 것 같은데 음, 여기에 이제 실제로 그 곡 표절 따질 때 그 중요한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곡 선율 진행 선율 흐름이 예, 예, 비슷하면 이게 표절이다. 예. 그 화음이랑 선율인데 네네. 그러니까 선율은 이렇게 횡적인 거고 네. 음. 횡 이게 뭐지 이게 횡. 네. 횡적인 거고 화음은 이렇게 동적. 수직적인 네. 건데 그 두 개를 같이 따져본단 말이에요. 아, 음악에서 예, 일치도, 유사도 이런 거를 예. 또 이제 판별하구나. 네. 그래서 화음이 똑같은데 이 횡적인 흐름도 흐름, 그러니까 비슷하다. 선율이 네. 다르면은 다른 곡으로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의 그게 기본이거든요. 횡적인 화음이랑 선율 두 음, 개인데, 음, 근데 여기선 지금 선율이 거의 똑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음, 음, 근데 아까 전에 개도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줬던 게,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카톡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그 민요나 이런 선율을 따와서 작곡을 하는 경우가 사실 진짜 많거든요. 클래식 음악 음, 쪽에서는. 근데 개도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이유는 작곡가들이 그걸 밝혀요. 음, 음, 자기가 작곡 악보에다가 이 곡은 뭐 어느 지역의 민요를 갖고 왔다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나의 곡 뭐에서 이거를 변형시킨 변주곡이다. 이런 식으로 밝힌단 말이에요. 악보 작곡을 할 때. 음, 물론 뭐 안 밝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을 밝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악보만 보고도 아, 이 선율은 어디 지역의 무슨 민요나 무슨 춤곡에서 음, 가져온 거구나. 음, 그래서 이제 뭐 헝가리안 댄스나 뭐 유명한 곡들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건데 한국 환상곡이 이렇게 그 불가리아 민요를 가져왔다라는 거는 아마 악보에 전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나 봐요. 음. 레코드사에서 나올 때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입소문으로 알게 되고 학자들이 밝혀내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거칠게 말하면 아닉테가 고의적으로 숨겼다. 음, 어,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충분히. 음, 음. 음. 아니면 왜냐하면 뭐 영감을 무의식,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는 맞아. 큰 문제가 아닌데 밝히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악보든 레코드판이든 아니면 일기든 어디든 남기긴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무 기록이 밝히지 않은 없으니까. 거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 유사성이냐 아니면 의도적 표절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이 표절 문제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딱 맞아요.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근데 표절이 만약에 맞다라고 이제 뭐 결론이 난다던가 뭐 여론이 그쪽이 확실해지면은 저는 바꾸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애국가는. 음, 그 역사성이 있는 건 인정을 네. 하는데 역사성이 있어온 과정도 어쨌든 논란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온 거고 그게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논란을 안고 역사성이나 그 가치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합의를 봐가지고 근데 또 이제 나온 게 이제 국가라는 거에 대한 얘기만 했지 국가가 뭘로 정한다라는 또 법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이 또 지난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네. 지금까지는 아마 이걸 표절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를 하면 아마 이거는 불가리아 측에도 하겠죠. 법적 제기를 만약 하게 된다면 소송이 일어난다면 네 지금까지도 사실 불가리아 측이 뭐 소송을 안 걸어왔으니까 이게 좀
아니, 어떻게 오히려 해? 소송을 할 거면 불가리 제약 쪽에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뭐 국내 어떤 시민단체나 뭐 애국가 새로 만들기 단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서 거기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아닉트 재단이나 뭐 이런 데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죠. 아마 불가리아에서 음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불가리아에서 소송을 걸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너무 정치적으로 그죠. 외교적으로 예민한 이게 문제여서. 국가 문제니까. 근데 뭐 네. 확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이 음원이 맞다 아니다. 불가리아 국립국가원에 음. 있는 건 맞다. 뭐 요 정도 확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소송에 주체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 이게 이거 밝혀지는 거지. 말씀하세요. 이거 불가리아 민요라고 밝혀진 게 아까 그 논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논문 뭐였지? 2000 몇 년도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선율 분석한 거 그거 말한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그건 딴 건가요? 그 논문은 2019년 논문이고, 어, 근데 그거를 엄청 최근에. 이 논쟁 자체가 논쟁 자체가 시작된 거는 표절 시비가 맨 처음 제기된 거는 1964년 서울국제음악제에 참석했던 불가리아계 미국인 지휘자 피터 니콜로프가 이거 비슷한데 이러면서 시작됐대요. 오. 네, 그 사람 누구야? 피터 이것도 니콜로프? 네, 피터 니콜로프가 있는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어, 그 왜 기자회견에서 아닉테 애국가가 불가리아 민요랑 비슷하다고 깐 게 흘러나오듯이 이야기가 나왔대요. 왜냐면은 애초에 피터 니콜로프가 그 서울 국제 뭐 음악회 한다고 해서 왔는데 계약 조건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닉테가 날 불렀는데 돈도 마음에 안 들고 숙소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이것저것 나한테 다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 해서 기자 성명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 와중에 그 얘기가 살짝 흘러나왔다라고 보도가 있네요. 1977년도에. 뭔가 억한 감정에서 푹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건수 찾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군요. 네. 지금 애국가가 이제 아닉테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작사가 논란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책도 단행본도 맞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안창호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윤치호. 근데 윤치호는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인데 만약에 윤치호 작사 그다음에 아닉테 작곡인데 둘 다 친일 행적이 확실히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더 국가로서의 어떤 위험 자체가 훼손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사는 아직 누가 하는지 확실히 없잖아요. 맞아. 근데 아마 윤치호가 했을 것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맞아요.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64년도 국제음악제 당시에 기사가 있네요. 이거 경향신문에. 어떤 내용인가요? 잠시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만신창이 보입니다. 국제음악제. 왜 만신창이지? 음악인들의 파장이 왜 골마 터졌을까? 이게 파쟁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벌 싸움? 그러니까 그게 왜 골마 터졌을까? 너도 망신골만. 여기 나오네. 얼굴이 피터 화끈해지는 니콜로프. 그날의 소동은 반 아닉테파에게 감싸야 반 아닉테파가 있었구나. 계속 논란의 이게 아까 소평님 인물이었네.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 네. 나를 아주 작고 고통스러운 방에 있게 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아닉테 옹호하는 기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우리나라니까 일단 외국인의 입을 빌어 굳이 안씨를 네.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몇몇 음악인들의 야비한 행동에 대해 많은 사람의 비난성이 쏟아졌다. 아닉테 살아 생전에도 되게 논란이 많았나 봐요. 이게 반 아닉테파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면. 뭐 음악계야 뭐 늘 파벌 싸움을 하니까. 음. 그건 뭐 우리나라만의 흔한 일은 그러니까
예외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왜 저런 파벌이 생겼는지에 그 민족적인 문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알아야지 좀 더 네. 좋을 것 같은데 기사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거는. 음. 뭐 원래 저기 외국의 사람들 음악가들 와서 막 싸우고 가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맞아. 힙합은 이제 총으로 서로 죽이고. 그렇죠. 욕하면 다행이죠. 욕만 하면 다행이지. 범죄까지 일어나면. 그래서 음악계는 많이 저기 죽었잖아. 그래서. 반대파 나눠서 공연 출연 안 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원래.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그 뮤지컬 그 문제도. 복잡한 엘리자벳. 사건. 네네. 캐스팅 논란 때문에요. 그래, 또 좀. 네. 맞아. 그래가지고 그 안익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진짜 음악가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최정상급에 있는 음악가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일단 무대에 오르는 게 정치랑 무조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악만 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해서 무대에 올라간다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특히 나치 그런 독재 정권, 나치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 같은 경우도 네. 특히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안익태가 거기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치에 동조를 한 건지. 협조해야죠. 네. 근데 보니까 그 안익태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사람 밑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아주 유명한 또 그 독일 쪽에서 유명한 그 지휘자이자 작곡자인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하여튼 그 당시에 독일에서 무대에 섰던 사람은 나치랑 어떤 식으로는 연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연관이 외국으로 없는 나가야죠. 사람은 다 외국으로 가요. 영국이나 그렇죠. 미국으로 외국으로 가는데 가야죠. 예. 그래서 안익태한테 왜 미국으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거든. 자기 지도 교수가 나치의 당원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도 교수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 건데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그렇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갈 이제, 고국이 없는 상태고 그렇죠. 뭔가 다른 학계로 갑자기 가야 된다? 이거는 좀 어렵죠, 사실. 그렇죠. 많이 어렵죠. 이 사람이 어쨌든 당시에 국적이 일본으로 이렇게 표기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협조 없이 외국에 나가서 음악 활동을 한다? 불가능하죠. 어떻게든 뭔가 일본 측에도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 협조를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국적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 원래 처음에 안익태가 음악 활동을 시작할 때는 조선 출신이라고 썼었대요. 근데 썼는데 이제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경분 선생님 책에 안익태가 이 베를린에서 지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치 제국음악협회 회원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치 제국음악협회 회원증에 안익태가 일본인이고 도쿄 출생으로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하네요. 네, 근데 증거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까 안익태 케이스를 쓴 이혜영 선생님은 이거는 안익태가 확실하게 친나치 생각을 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제 이경문 선생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이게 그 정도로 그때 당시 게슈타포가 그냥 개조직도 아니고 안익태 출생지 뒷조사 조금만 하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안익태 출생지가 또 평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양 정도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본인 도쿄 출생으로 만들어서 회원증을 만들어 준 거는 그때 당시에 이 음악회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지 이것만 자체를 가지고서 안익태가 친나치 생각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설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 독일 음악가들 얘기 들어보면 자서전 같은 거죠. 제가 클래식 음악 좋아해서 음악가들 자서전 되게 많이 읽는데 거기 보면 막 그런 거 나와요. 급하게 막 그 나치 당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이게 서류 막 쓰고 사인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무대에 못 오르고 추방당한다 이렇게 막 협박해가지고 뭐 무대에 오르면 되지 뭐 하고 그리고 사실 막 37년 38년 당시에
나치가 몇 년 뒤에 그런 짓을 벌일 거라고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또는 그렇죠. 패망할 예. 거라고. 패망할 거라고. 그쵸. 음. 예.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그, 카라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개 음악가가 어떻게 저항을 하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었거든요. 뭐, 물론 그게 용서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용서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거죠. 뭔가 네. 민족 배반 행위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할 좀 때 애매한 부분이 예, 있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런 예,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제시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연구 사업 참여할 때 밑에 사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맞아. 이게 아닉테 애국가 문제는 결국은 그 친일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정가 보도잖아요. 무조건 친일 딱 꼬리표 하나 붙어버리면 뭐 된다는 것도 무조건 안 돼. 뭐 친일했으니까 나쁜 놈이고 악의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상식 속에서 있는 이상은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친일 행적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아니테의 친일이나 친나치 행적이 뭐 뚜렷하게 확실하다. 이렇게 한 부분도 좀 애매하고 의아한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이제 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을 경우에 아니 그냥 친일이었어 라고 하면 그 다른 내용들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다 잘못됐어. 그러니까 애국가는 당연히 바꿔야 돼. 이런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그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핵심도 결국은 어느 하나의 어떤 입장에서 친일만 했으니까 나쁘다. 이 곡은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이분법으로 나눴을 때 오히려 미화하려는 그런 그쵸. 맞아. 의도들이 맞아. 더 그쵸. 강해진단 맞아. 말이죠. 그래서 뭐, 네. 말하세요. 아, 네. 아니, 먼저 말씀하시죠. 그 얘기였어요. 그 말한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건을 두 개로 나누는 거는 오히려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딱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일이다 아니다를 나눠서 그냥 하는 순간 그냥 모든 문제가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행적들을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더 많이 조사를 하고 맥락을 밝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결론부터 내버리고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진짜 그 애국가 논란에 진지하게 접근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양해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네. 예, 수평님 아까 하시더란 말. 아까 저는 마지막에 태양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아까 뭐 저희가 역사 뉴스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그 청와대 발전 방향 그 복원 방향을 이야기했을 때 그 구본관을 구본관 모형을 세운다 그랬는데 그 구본관이 옛날에 어쨌든 일제의 터였다, 일제 관저의 터였다라는 이유로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친일 논란이 갑자기 불타오르면서 이게 친일이야 아니다 또 이거 갖고 이제 또 정쟁 아닌 정쟁을 또 하게 또 생겼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총독 관저로서 그 관저가 쓰인 건 6년밖에 안 되고 사실상 그 관저 터의 대부분의 역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고민 자체를 그 친일이란 그 두 글자 하나로 이제 덮어버리는 게 되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된 지도 벌써 몇십 년이 고사하고 70년, 그쵸. 70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 근데도 이제 그 두 글자에 이렇게 감정들이 이제 요동치는 시기가 치고 있으니까 씁쓸한 감정이 많이 들죠. 이거 애국가 문제도 좀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뭐 하치님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거의 마무리에 돌아가면서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인데. 갑자기 애국가 부르는 거 아니야? 불러주세요. 그리고 뭐 앞으로 워낙 다 훌륭하신 얘기들을 더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진짜 한 번은 이제 좀 아까 말이 나온 것처럼 좀 충분한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좀 뭐 정치적인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런 논란들을 덮고 해결하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좀 더 맞습니다. 풍부하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법적인 그런 시각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정치성을 배제하고 좀 네. 순수하게 좀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러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또 정치성이죠. 그렇죠. 맞아요. 어제 우영 보니까 다 정치래요. 다 정치지, 다 정치. 아,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다 정치입니다. 그럼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공유 화면을 꺼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개도님께서 이제 애국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쟁점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좀 이렇게 긴 시간 토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의 특징이지만 토론은 길게 하지만 결론은 유보하는 걸로 그렇게 났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저희의 결론이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애국가에 관련된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오늘 대역죄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역죄인이다. 역사 신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아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다시 오는가입니다. 저자는 교토산업대 경제학부 교수로 계시는 다마키 도시아키 선생님이시고 사람과 나무 사이에서 2022년 5월 31일에 출간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시아와 유럽의 패권 이동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21세기 이후 중국과 인도의 부상이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 세계 경제사를 쉽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태평양 전쟁의 한국인들입니다. 저자는 이상하 선생님이시고 청와출판사에서 2022년 6월 2일에 출간했습니다. 미군이 남긴 사진자료와 영상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태평양 전쟁 동안 끌려간 한국인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 태평양 전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현충원 역사산책입니다. 저자는 동장역사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학교 선생님이시고 서맨섬에서 2022년 6월 6일에 출간했습니다. 현충원이라는 공간에 담긴 한국 근현대사의 모순과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와 역사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한 관점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현충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책은 조선의 머니로드입니다. 저자는 장수찬 선생님이시고 김영사에서 2022년 6월 27일에 출간했습니다. 조선시대 인간군상이 일궈낸 돈의 정치, 화폐의 흐름, 부의 비밀을 여러 키워드로 담아낸 구성이 돋보입니다. 조선시대 돈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궁금하신 분, 조선시대 관청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책은 인류 본사입니다. 저자는 한국 중동 학회장 겸 한국 이슬람 학회장으로 계시는 이희수 선생님이시고 휴머니스트에서 2022년 6월 27일에 출간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인 메소포타미아부터 페르시아, 무굴 제국에 이르기까지 문명의 흥망성쇠를 통해 장구한 인류 역사를 간명하게 담아낸 구성이 돋보입니다. 이슬람 문명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 세계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